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고 진짜. 이러니 쌍놈의 옆에 내가 나를 뭘로 보고 돌아버리겠네. 아니 갑자기 콘돔이 말이 되냐고. 거기서 네가 왜 나오냐고. 서랍이 언제 훔쳐둔 거야. 그래 네가 나를 속일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아 두고 봐. 진짜 어이가 없네.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지. 이게 뭐냐고 정말 짜증나네. 구멍 하나 좀 나도 모를 거야. 아니 알게 되겠지. 그때 가서 어떤 얼굴을 할까? 작은 재봉 바늘을 집어들었을 때 손끝이 땀에 젖어 미끄러졌다. 거실 동불은 희미했고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촉촉히 떨어졌다. 지갑에서 꺼낸 콘돔 포장지는 손바닥 위에서 섬광처럼 번쩍거렸다. 이게 대체 뭐냐? 라는 절규가 목구멍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대신 억눌린 숨소리만이 들렸다. 바늘 끝을 조심스럽게 가져가며 그는 한 줄기 피식 웃음을 흘렸다. 미세한 힘을 주자 포장지가 간신히 찢기는 소리가 났다. 아주 작은 구멍. 그러나 이 작은 구멍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알았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눈앞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27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청술중학교 교감실의 오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볕이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나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4시 반. 평소라면 아직 한참 바쁠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책상 위에는 정년 퇴임을 맞아 정리해야 할 개인 물품들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만들어준 감사카드, 동료 교사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매년 받아온 스승의 날 선물들까지. 하나하나 손에 들 때마다 지나간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야,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7년 전 처음 이 학교에 발령받았던 날의 기념사진이었어요. 까까머리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교감실이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줄은요. 북도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3학년 아이들이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가 한결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1, 2학년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건물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나는 창문을 열고 운동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축구를 하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떠는 아이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문득 은정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도 나만큼이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 거예요. 27년간 교감 아내로 살아오느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뎠을까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짠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책상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특별한 저녁 준비하지 말고 우리 외식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벌써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답장을 보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은정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간단 명료하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29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시계를 다시 보니 벌써 5시였습니다. 평소라면 적어도 7시까지는 남아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정년 퇴임을 2주 앞둔 지금 급한 업무는 이미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교감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교육 목표와 학교 연혁, 그리고 역대 교장 선생님들의 사진이 마치 나를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작년에 정년 퇴임하신 박 교장 선생님의 사진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선생님 뒤를 따라가네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고 나서야 정말 끝이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가방에 마지막 물건들을 챙겨넣고 교감실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마주치는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감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네,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내가 27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였어요.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품어주며 보낼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청솔중학교의 모습이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았어요. 봄볕을 받아 더욱 푸르러진 교정의 나무들, 깨끗하게 정리된 화단과 여전히 활기찬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모습. 내일부터는 이 풍경을 매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잠깐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곧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들린 꽃집에서 은정이 좋아하는 장미 한 다발을 샀어요.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꽃집 아주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년 퇴임이거든요. 축하드려요. 부인분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꽃을 받으며 마음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은정과 함께 정년 퇴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여행이며 함께 배우고 싶었던 취미 활동들까지.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교감 선생님! 꽃까지 들고 오시니 오늘 뭔 특별한 날인가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자유의 몸이시네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눈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더욱 도와졌습니다. 14층에서 내려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문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앞둔 설레임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일찍 들어온 남편을 맞이할 아내의 놀란 얼굴을 상상해서일까요? 열쇠를 돌리며 집 안에서 들려오는 은정의 부엌일 소리가 유난히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런 평범한 일상이 더욱 소중해질 것 같았어요. 여보, 들어왔어요. 목소리에 담긴 기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의 끝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정의 따뜻한 미소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나를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금세 환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손에 댄 장미꽃다발을 보더니 두 눈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어머, 꽃까지 사왔네요?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었나? 정년 퇴임을 2주 앞두고 있으니까 미리 축하하는 거예요. 은정이 꽃다발을 받아들며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장미향을 맡는 그녀의 모습이 29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머리에 은발이 조금씩 섞이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내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얼른 물에 꽂아놔야겠어요. 은정이 부엌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동안 학교 일에만 매달려 지내느라 놓쳤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은정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으니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 보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늘 반찬통에 가득 담아두는 멸치볶음까지. 은정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면 더욱 신경 써서 상을 차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녁은 정말 호화롭네요. 정년 퇴임 축하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은정이 꽃병에 장미를 꽂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하영이의 전화였습니다. 하영아. 오빠,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엄마 말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하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힘없어 보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부터 취업 걱정 때문인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은정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빠.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 그런데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 그냥 과제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별거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은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요즘 하영이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학점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러게. 우리 때랑은 정말 다르네. 은정이 식탁으로 가서 밥그릇에 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따라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였어요. 여보, 요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영이한테 너무 엄했나 싶어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엄했다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하영이가 요즘 고민이 있어도 우리한테 잘 안 이야기하거든요. 전에는 뭐든지 다 털어놓았는데. 은정의 말을 들으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하영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친구들 이야기며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이야기했는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아마 대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적인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은정의 말을 들으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 나는 별로 못 느꼈는데.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엄마 눈에는 다 보여요. 은정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내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한테 말 못할 고민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말 못할 고민이라니? 무슨 고민이 그렇게 심각해? 글쎄요. 연애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은정의 말을 들으며 문득 내가 교감으로 일하면서 만났던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으론 온갖 고민을 안고 있던 아이들이 많았어요. 하영이도 그런 나이겠죠. 그렇긴 하겠네. 우리도 그 나이 때는 부모님께 못할 말이 많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서로 믿는 것 같아요. 은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맞는 말이야. 믿음 없이는 가정도 없고 사랑도 없지. 맞아요. 그런데 요즘 주변을 보면 부부끼리도 서로 의심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은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도 이혼한 분이 2분이나 계셨어요. 모두 중년 부부들이었는데 오랫동안 쌓인 불신이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믿어주고 저도 당신을 믿을 수 있어서. 은정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29년 동안 수없이 잡은 손이지만 오늘따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고마워.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믿고 따라와줘서. 그런데 하영이한테도 그런 믿음을 주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널 믿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그래야 하영이도 우리한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겠지.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은정과 함께 TV를 보면서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 정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에요. 참,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갑자기 은정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새로운 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해보려고요. 예전에 상담교사로 일했던 경험도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고민이 많다고 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은정의 말을 들으니 정말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결혼 전에 상담교사로 일했었어요. 하영이를 낳은 후에 그만두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고 조언해주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라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고마워요. 당신 정년 퇴임하면 시간도 많아질 테니까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은정과 나눈 대화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앞으로 하영이와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은정과도 더욱 깊은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27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정년 퇴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생체 리듬을 대언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은정이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터라 그런지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원두를 갈 때 나는 향긋한 냄새가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앞으로는 더욱 여유롭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베란다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공원에서는 벌써 몇 분의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계셨어요. 나도 곧 저분들처럼 여유로운 아침을 보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7시가 되자 은정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하품을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벌써 일어났네요? 커피도 내려놨고? 몸이 알아서 깨더라고. 이 습관을 언제 고칠지 모르겠어. 천천히 바뀔 거예요. 오늘은 학교에서 뭐 하세요? 인수인계 마무리하고 개인 물품들 정리해야 해. 아침을 먹으며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정도 오늘부터 청소년 센터에 나가서 상담봉사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고 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설레임이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오늘 청소년 센터 가는 날이에요. 좀 떨려요. 잘할 거야. 당신 상담 실력은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래도 오랜만이라 감이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은정의 표정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였어요. 결혼하고 하영이를 키우느라 자신의 일을 포기했던 그녀에게는 정말 오랜만의 사회활동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정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서류들을 분류하고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고 후임자에게 넘겨질 업무들을 점검했어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27년 동안 쌓인 것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내 정년 퇴임에 대해 부러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말을 했어요. 민호야, 정년 퇴임하면 뭐 할 거야? 일단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해보려고요. 그런데 조심해. 요즘 정년 퇴임한 사람들 보면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부인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박 선생님의 말에 다른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다는 거였어요. 맞아.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부인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은정이도 이제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활동 시작하거든요. 그럼 다행이네. 부부가 각자 할 일이 있어야 해.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27년간 바깥에서 일하던 내가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면 은정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난 하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힘없어 보였어요. 아빠 바쁘세요? 아니야, 뭔 일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하영이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스트레스? 학교 일 때문이야?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학점 관리도 해야 하고 뭔가 다 힘들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하면 돼. 네. 그런데 아빠, 혹시 엄마 요즘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엄마? 엄마는 괜찮은데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새로운 일 시작하신다고 하셔서. 응, 청소년 센터에서 상담봉사 시작하셨어.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하영이의 대답이 뭔가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망설이는 기색이 여력했어요.
하지만 끝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은정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척 밝아 보였습니다. 청소년 센터에서의 첫날이 좋았나 봅니다. 어떻게 다녀왔어요? 별일 없었어. 당신은 어땠어?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요. 오리엔테이션 받고 나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은정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결혼하고 하영이를 키우느라 자신의 일을 포기했던 그녀에게는 정말 오랜만의 사회활동이었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선생님들도 다 좋으시고 상담받으러 오는 아이들도 정말 순수해요. 그래? 어떤 아이들이 와? 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요. 진로 고민, 인간관계 고민, 가족 문제까지 정말 다양해요. 은정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일이 천직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의 고민이 우리 때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특히 연애나 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에 대한 고민이라니. 올바른 성지식이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성교육에 특히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은정의 설명을 들으며 요즘 젊은 세대의 고민이 정말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영이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영이도 그런 고민이 있을까? 당연히 있겠죠. 22살인데. 그런데 우리한텐 말 안 하잖아요. 그러게. 오늘 전화했는데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게요. 요즘 하영이 표정을 보면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녁을 먹으며 하영이에 대한 걱정을 나눴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억지로 캐물을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침실에서 은정과 누워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영이 걱정도 있었지만 은정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한 기대감도 컸어요. 제가 센터에서 일하게 되면 당신도 심심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나도 할 일 찾아서 해야지.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봐요.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년 퇴임 후의 새로운 삶, 은정의 봉사활동, 그리고 하영이의 성장. 모든 것이 변화의 시기였어요. 하지만 가족이 서로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변화든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만 하영이의 침묵스러운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부모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은정이 청소년 센터에 나간 지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오늘은 특별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며 아침 일찍부터 부산하게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하고 옷도 여러 벌 갈아입어 보며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혼자 드세요.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집안이 조용해지자 문득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에 나가 있을 시간이었는데 정년 퇴임을 일주일 앞둔 지금은 특별한 업무도 없었어요. 이런 여유로운 주말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도 뭔가 어색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은정이 평소보다 부산하게 나가느라 여기저기 어수선하게 놓인 것들이 보였어요. 침실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이것저것 꺼내진 채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평소 깔끔한 성격의 은정치고는 드문 일이었어요. 정리 좀 해드려야겠네. 혼잣말을 하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결혼한 지 29년이 지났지만 아내의 화장대를 정리해 준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항상 은정이 알아서 깔끔하게 정돈해 놨거든요. 오늘은 내가 깜짝 정리를 해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흩어진 립스틱,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등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기 시작했어요. 은정이 평소 어떻게 정리하는지 유심히 봐둔 게 도움이 됐습니다. 색깔별로, 용도별로 가지런히 정렬하니 훨씬 보기 좋아졌어요. 거울 앞 작은 서랍들도 열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각종 브러쉬와 퍼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향수와 네일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도 별다른 것은 없었어요. 헤어핀, 머리끈 같은 소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인 맨 아래쪽 깊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들이나 비싼 크림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을 넣어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뭔가 딱딱하고 작은 상자 같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보려고 서랍 안쪽을 뒤적였어요.
손끝에 닿는 것은 평소 은정이 사용하던 화장품 상자들과는 다른 질감이었습니다. 더 작고 더 얇은 상자였어요.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니 제품 상자 2개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손에 든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콘돔이었습니다. 2개나 되는 콘돔이 안에 화장대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잠깐 현실감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포장지도 뜯어지지 않은 새 제품이었습니다. 제조인자를 확인해 보니 최근에 생산된 것들이었어요. 언제 산 것일까요? 왜 산 것일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하영이를 낳은 후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었고, 나이도 그렇고 해서 피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은정의 화장대에 들어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하나가 아니라 2개씩이나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은정이 다른 남자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29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아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은 뭘까요?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손에 든 상자들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브랜드도 확인하고 포장 상태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구입한 것들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거든요. 오래전에 사서 잊어버린 것들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의도적으로 구입해서 여기에 보관할 것들이었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심스러워졌어요. 최근 며칠간의 은정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화장에도 더 신경을 쓰고 휴대폰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센터에서 젊은 상담사들과 함께 일한다고 했던 이야기도 떠올렸어요. 혹시 그 중에 누군가와 아니야, 말도 안 돼. 은정이 51살인데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이 한 번 시작되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다른 남자와 만나는 은정의 모습,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모습.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식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를 먹으려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온종일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TV를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은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왠지 어색하게 들렸어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자. 알겠어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곧 은정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눈도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은정을 만나면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챌 것 같았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뿌리를 내린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은정이 청소년 샌드로 나간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중요한 상담이 있다며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커플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지만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관찰해보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27년간 교감으로 일하면서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문득 은정의 화장대가 떠올랐습니다. 그 콘돔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혹시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침실로 들어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칠 전 우연히 발견했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찾아보는 것이었거든요. 맨 아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콘돔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2개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포장지도 뜯어지지 않았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정말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정이 다른 남자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바늘이 떠올랐습니다. 재봉틀 서랍에 있던 가장 가는 바늘 말이에요. 만약 콘돔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놓는다면 사용할 때가 되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은정이 당황할 것이고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혼잣말을 했지만 이미 몸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 재봉틀 서랍을 열고 가장 가는 바늘을 찾았습니다. 손끝으로 만져보니 정말 날카로웠어요. 다시 침실로 돌아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콘돔 상자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정말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걸까요? 29년 동안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 없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분노가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만약 정말 은정이 나를 배신하고 있다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관대한 처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포장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아주 살살 열었어요. 안에서 콘돔이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바늘 끝을 콘돔에 갖다 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정말 이런 짓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물어봐서는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주 조심스럽게 바늘로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구멍이었어요. 사용할 때가 되어 문제가 드러날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실수로 더 큰 구멍을 뚫을 뻔했지만 다행히 원하는 크기로 할 수 있었어요. 이를 맞춘다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다니. 27년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학생들에게 정직과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쳤는데 정작 나는 이런 치졸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은정이 정말 나를 배신하고 있다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콘돔들을 원래대로 포장하여 서랍에 넣었습니다. 은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확히 원래 위치에 놓았어요. 그리고 화장대를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언제 사용될지, 정말 사용되기나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뭔가 조치는 취한 셈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방금 한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걸까요? 오후 2시쯤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상담이 길어지고 있어서요. 그래? 무슨 상담에 그렇게 오래 걸려? 좀 복잡한 사연이 있는 분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은정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 조심히 들어와. 네, 저녁은 늦어도 같이 먹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상담 때문에 늦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청소년 센터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은정이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위치를 알려줬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청소년 센터까지는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가는 동안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런 의심을 품고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청소년 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정이 정말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건물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청소년 센터 입구가 잘 보이는 위치였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정이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냥 동료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친밀해 보였어요.
그들이 근처 카페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나도 조심스럽게 따라가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창문을 통해 보니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은족의 손을 잡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에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은정이 다른 남자가 손을 잡고 있던 모습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은정이 정말 나를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장대에 있던 콘돔들도 그 남자와 사용하려던 것이었을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29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은정과 마주해야 할까요? 저녁 7시가 넘어서 은정이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상담이 정말 오래 걸려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상담이 아니라 그 젊은 남자와 데이트를 한 것이었어요. 고생했어.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정이 눈치챌까봐 걱정됐어요. 그날 밤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다음 날 수요일 아침 학교에 출근했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은정이 젊은 남자와 손을 잡고 있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나누던 친밀한 대화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 가기도 싫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 괜한 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교감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으려고 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야, 점심 안 먹어? 박성철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보다 5살 많은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이 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선생님으로 유명했지만 동료들에게는 형님 같은 존재였어요. 아, 성철이 형. 그냥 여기서 간단히 먹고 있어요. 혼자 뭘 먹어. 같이 가자. 박 선생님이 들어오시며 내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예리한 눈빛이었어요. 2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길러진 관찰력이었습니다. 얼굴이 영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기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하더라. 정년 퇴임 앞두고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박 선생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함께 근무한 지 15년이 넘다 보니 내 성격도 잘 아시고 있었어요. 결국 식당으로 따라갔습니다. 박 선생님과 단둘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점심을 먹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식욕이 없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박 선생님의 계속되는 질문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형, 혹시 시간 있으면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방과 후에 내 차 타고 커피나 마시러 가자. 오후 5시, 박 선생님과 함께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 갔습니다. 평소 교사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인데? 박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시던 분답게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혹시 중년 부부가 어떤 일로 가장 많이 갈등을 겪는지 아세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박 선생님이 내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건 역시 불륜이지. 불륜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 또래 사람들 보면 정말 많아.
특히 자식들이 다 큰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 왜 그럴까요? 글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눈이 가는 거지. 박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은정의 최근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청소년 센터에서 만난 그 젊은 남자가 새로운 자극이었을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바로 따져야지. 그런데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안 돼. 괜한 의심으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거든. 확실한 증거. 나는 어제 본 것이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박 선생님 말을 들으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호야, 혹시 은정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 결국 들켰습니다. 박 선생님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순 없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화장대에서 콘돔을 발견한 일, 은정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어제 목격한 장면까지. 다만 콘돔에 구멍을 뚫은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박 선생님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입을 여셨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네.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걸요. 손을 잡는 걸 봤다고 했지. 그런데 그게 꼭 불륜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박 선생님 말에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본 그 장면은 분명히 의심스러웠는데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로의 의미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복잡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물어봐. 은정이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럼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29년을 생각해 한 대 사이인데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 너희 부부는 내가 봐도 정말 금슬이 좋았다니까. 박 선생님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를 지켜본 사람의 의견이라 무게가 있었어요. 하지만 콘돔은 어떻게 설명해요? 그것도 물어봐야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확신했는데 민호야,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지.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특히 가족 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해. 박 선생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아내가 갑자기 외출이 잦아지고 전화 통화도 많아지고 그래서 의심했지.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내 친구가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서 상담해주고 있었던 거야.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거지.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부끄러웠지. 그리고 아내한테 미안했고 의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처를 준 거니까.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최악의 상황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민호야, 가장 중요한 건 신뢰야, 신뢰. 부부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신뢰라는 말에 며칠 전 은정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서로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은정의 말이 생각났어요. 혹시 지금까지 은정이가 거짓말한 적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어?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믿어줘야지. 29년 동안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변할 리는 없어. 박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은정은 29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솔직하게 대화해봐. 그리고 너의 걱정을 털어놔. 그럼 분명히 해결될 거야. 고맙습니다, 형. 정말 도움이 됐어요. 별 말씀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은정이를 믿는 마음이야. 의심보다는 믿음을 선택해.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박 선생님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의심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29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버린 것은 아닐까요? 박 선생님의 조언대로
오늘 밤에는 은정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박 선생님의 조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나누라는 말, 믿음을 선택하라는 말, 분명히 옳은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어제 본 그 장면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은정이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던 모습 말이에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정의 신발이 현관에 있었습니다. 벌써 돌아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민을 열고 들어가니 은정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늦네요. 어디 다녀왔어요? 동료랑 커피 마시고 왔어. 평상시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목소리가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은정이 눈치챌까봐 걱정됐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상담이 일찍 끝나서요. 은정의 대답을 들으며 또다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상담이 일찍 끝난 걸까요? 아니면 그 남자와의 만남이 일찍 끝난 걸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박 선생님의 조언대로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요즘 청소년 센터 일은 어때? 재미있어요. 젊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니까 새롭고.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 다양해요. 나이도 다양하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캐묻는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은정도 왠지 대화를 회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거짓말을 할 것이고, 만약 아무것도 아니라면 괜한 의심을 한 것이 되는 거였어요. 결국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은 다음에 판단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목요일, 은정이 평소보다 일찍 청소년 센터에 나갔습니다.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며 아침 8시에 집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하고 옷도 여러 벌 갈아입어가며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늦을 것 같아요. 저녁도 센터에서 먹을 것 같고. 그래? 무슨 프로그램인데? 청소년 진로 상담 특별 프로그램이에요. 외부 전문가들도 오시고. 은정이 나간 후 혼자 집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프로그램 때문에 늦는 걸까요? 확인해볼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때 은정의 화장대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들이 더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서랍들을 열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명함이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정우진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뒷면에는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진. 이 사람이 어제 은정과 함께 있던 그 젊은 남자일까요? 명함을 자세히 보니 손때가 많이 타 있었어요. 자주 만져본 흔적이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져보니 다른 것들도 나왔어요. 카페 영수증 몇 장이 있었는데 모두 청소년 센터 근처의 카페들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최근 일주일 사이의 것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은정의 글씨로 우진 씨와 상담 목요일 오후 3시 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늘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담이라고 하지만 정말 상담일까요? 개인적인 만남이 아닐까요? 명함을 다시 보니 정우진이라는 이름이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정리한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그 남자의 이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진. 상담사라고 하니까 젊고 잘생겼을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청소년 센터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년 센터 근처에 도착해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기다리니까 정말로 은정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 그 젊은 남자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이 청소년 센터 근처 카페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나도 조심스럽게 따라가서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그들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28살 정도 보였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은정과 나이 차가 23살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정우진이 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위로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은정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까지 오는 동안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은정이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길어져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우진과 카페에서 데이트를 한 거였어요. 고생했어. 저녁은 먹었어? 네, 센터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커피만 마셨거든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은정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외출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누구랑 통화하는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에는 아예 하루 종일 미행해봤습니다. 은정이 아침 9시에 집을 나서서 청소년 센터로 갔어요. 점심시간에 정우진과 함께 나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센터로 들어갔다가 저녁 5시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우진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백화점이었어요. 쇼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쇼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연인 같아 보였습니다. 1시간 후에 그들이 백화점에서 나왔을 때 은정의 손에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샀는지 궁금했어요. 토요일에는 은정이 집에 있었는데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랑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가끔 혼자 미소를 짓기도 하기로 분명히 정우진과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확신이 섰습니다. 은정이 정말 정우진이라는 젊은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의 조언과는 달리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화장대에 콘돔이 떠올랐어요. 혹시 벌써 사용된 건 아닐까요? 다시 화장대를 확인해봤습니다. 콘돔 2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조금 바뀐 것 같았어요. 누군가 만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언젠가는 사용될 것이고 그때 내가 뚫어놓은 구멍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정호진과 개인 상담을 한다며 오후 늦게 들어왔고 금요일에는 함께 카페나 식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뻔해 보였어요. 정년 퇴임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정이 평소보다 더 들뜬 모습으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혼자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무슨 프로그램인데? 청소년 진로 박람회 준비 모임이에요. 중요한 회의라서 저녁까지 걸릴 것 같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은정의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어요. 아마 정우진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 것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은정이 나간 후 1시간쯤 지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어요. 29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낼 만한 결정적 증거 말이에요. 청소년 센터 근처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은정과 정우진이 함께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더욱 친밀해 보였어요. 정우진이 은정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정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마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택시를 타는 것을 봤습니다. 나도 서둘러 다른 택시를 잡아탔어요. 저 택시를 따라가 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기사가 의아해했지만 따라가 주었습니다. 은정과 정우진이 탄 택시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어요. 호텔가 쪽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호텔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고급 호텔 앞이었어요. 두 사람이 내려서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려 호텔 로비 근처에서 숨어서 지켜갔습니다. 은정과 정우진이 프론트 데스크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은정이 정말로 나를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호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9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뻔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어서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은정의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도 지워진 것 같았어요. 정우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을 나서며 나누는 대화를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두 사람이 헤어지며 포옹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정우진이 은정의 등을 쓰다듬는 모습이 너무나 친밀해 보였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하철에서도 계속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재생됐습니다.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흐트러진 머리로 나오는 모습, 그리고 헤어지며 나는 친밀한 포옹까지.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정우진을 찾아가서 따져야 할까요? 저녁 7시가 넘어서 은정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회의가 길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정우진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었어요. 그래, 고생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저녁 준비할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은정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속이면서도 태연하게 저녁을 준비한다니. 식욕이 없어. 먼저 쉴게.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그 콘돔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제 곧 사용될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오늘 이미 사용됐을 수도 있었어요. 서랍을 더 뒤져보니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오늘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객실 이용료까지 적혀 있었네요. 손이 털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은정이 정말로 정우진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은정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요즘 계속 피곤해하시네. 병원에라도 가보실까요? 은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를 배신하면서도 이렇게 걱정하는 척 할 수 있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은정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새벽에 화장실에 일어났다가 은정의 가방을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들이 있을까 싶어서요. 가방 안에서 정우진이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 은정 누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나라고 부르는 거 보니 확실히 연인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어요. 누나,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누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연애 편지치고는 너무 정중하고 격식적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본 것은 분명했거든요. 아침이 되자 은정이 평소보다 더 기분 좋은 모습이었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래. 정년 퇴임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준비는 다 되셨나요? 응.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은정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었어요. 은정이 청소년 센터에 나간 후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기다려야 할까요? 화장대 콘돔이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사용될 것이고 그때 내가 뚫어놓은 구멍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제 본 장면이 너무 심격적이어서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29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23살이나 어린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본 장면 이후로 3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은정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졌고 은정도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수요일 저녁 은정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청소년 센터에서 정우진과 만나고 온 후의 모습이었겠죠. 여보, 괜찮아요? 며칠째 말이 없으시네. 피곤해서 그래. 뭔가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정년 퇴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은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를 배신하면서도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척 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별일 없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정의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거든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은정이 계속 내 눈치를 살피는 것이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은정이 외출 준비를 하면서 거울 앞에서 유난히 오래 서 있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하고 옷도 여러 벌 갈아입어가며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정우진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개인 상담이 있어서. 개인 상담이라는 말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정우진과의 불륜을 상담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래.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은정이 내 표정을 살펴보다니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은정이 나간 후 학교에 출근했지만 전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정년 퇴임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준비에 신경 쓸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정년 퇴임 소감 발표 준비는 다 했어? 아, 네. 대충 준비했어요. 대충이라니.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데 제대로 준비해야지. 동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년 퇴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9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마당에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박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네. 무슨 일이야? 별일 없어요. 별일 없기는. 지난번에 얘기한 그 일 때문이지. 박 선생님의 예리한 눈빛이 나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은정이랑 대화해봤어? 아직이요. 왜? 뭘 망설여? 더 이상 박 선생님의 조언을 들을 수 없었어요. 이미 확실한 증거를 본 상황에서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끌지 마. 가족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 오후에 하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그래? 갑자기 왜? 그냥 부모님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아빠,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딸도 나의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년퇴임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아니면 엄마랑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하영이의 예리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정말요? 요즘 엄마도 뭔가 이상하시던데? 엄마도 이상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영이도 온정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뭐가 이상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과 달라 보여요. 더 밝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딸의 관찰력이 정확했습니다. 은정은 정우진과의 관계 때문에 밝아져 있었고 동시에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은정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고 있었어요. 분명히 정우진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응. 저녁 준비할게요.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서로 할 말이 없었어요. 은정도 어색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 은정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은정이 그때마다 살짝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분명히 정우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을 거예요. 누구한테서 그렇게 연락이 많이 와? 아, 센터 동료들이요. 내일 프로그램 때문에.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정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금요일 아침, 정년퇴임식 이틀 앞을 둔 상황에서도 마음이 전혀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울했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긴다니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정년퇴임 축하 분위기였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도 억지로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민호야, 정년퇴임 축하해. 정말 수고 많았어. 고맙습니다. 이제 부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좋겠네. 부인과 함께 여행이라는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무슨 여행을 가겠습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하영이가 와 있었어요. 며칠 만이 보는 딸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곧 이혼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 정년퇴임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런데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아, 센터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셨어. 은정이 금요일 저녁에도 나간 것은 분명히 정우진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하영이 부모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화기애애한 가족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어색한 신문만 흘렀습니다. 아빠,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겠어.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요. 뭔가 어색해 보이고요. 딸의 예리한 관찰에 당황했습니다. 하영이도 가족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은정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분명히 정우진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일이 길어졌어요. 그래.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영이가 부모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보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날 밤 하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방에 왔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랑 무슨 일 있으신 거죠? 별일 없어. 걱정하지 마.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런 분위기면 안 되잖아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년퇴임식 하루 앞을 둔 상황에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각자 다른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라니 너무 비참했어요. 정년퇴임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27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날이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교직 생활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까지 말이에요.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도 더 하얗게 센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사람을 빨리 늙게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은정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년퇴임식을 축하하는 특별한 상차림을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냉랭해져서 축하할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식은 몇 시에 시작이에요? 10시? 일찍 끝나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은정의 제안을 들으며 쓴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 상황에서 무슨 점심을 함께 먹겠습니까? 아마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모르겠어. 상황 봐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은정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었어요. 하영이가 아침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어젯밤 부모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아빠, 정년퇴임 축하드려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 아빠, 오늘 시기 더도 갈 수 있나요? 굳이 안 와도 돼. 별거 아니야. 평소 같으면 딸이 참석한다고 하면 기뻐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가족들 앞에서 축하받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영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부모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학교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도에는 정년퇴임 축하 현수막도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오늘 주인공이네. 기분이 어때? 별로요. 왜? 드디어 자유의 몸인데. 자유의 몸이라는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무슨 자유입니까?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말이에요. 오전 10시에 정년퇴임식이 시작됐습니다. 강당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동료 교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있었고 동료들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준비해둔 소감문을 읽으려고 했는데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27년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허탈했어요. 가족의 사랑이라니. 이제 그 가족마저 무너지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특히 아내와 딸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내라는 말을 할 때 목이 메었습니다. 곧 남남이 될 사람을 아내라고 부르고 있다니 말이에요.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동료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행복한 정년퇴임으로 보겠지만 실제로는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정과 하영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케이크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정년퇴임 축하해요,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여보. 두 사람의 축하 인사 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건성으로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이런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다가 문득 화장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그 컨덤 상태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콘돔 하나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원래 2개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사용한 것이었어요. 은정이 정우진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뚫어놓은 구멍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것이었습니다. 남은 하나를 손에 들고 자세히 봤어요. 포장지에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만졌다는 증거였어요. 갑자기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29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어요. 정년퇴임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저 의미 없게 만든 은정의 배신, 27년간 쌓아온 교직에서의 성취도, 29년간 믿어온 행복한 가정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실에서 하영이와 은정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은정은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축하 문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동료들, 제자들,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읽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을 축하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봄날의 화창한 날씨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부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정년퇴임이라는 기쁜 날이 인생 최악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정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드세요. 하영이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식욕 없어. 그래도 조금은 드세요. 오늘 축하하는 날인데. 축하한다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엇을 축하한다는 건지 말이에요. 혼자 먹어. 여보, 요즘 너무 이상해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은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위선적으로 들렸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연기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별일 없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정이 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9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싶었어요. 특히 은정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대학교과 선배로 만나서 사랑에 빠졌던 그때를 말이에요. 그때 은정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새벽이 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은정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허탈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도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니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교직 생활도 끝났고 결혼 생활도 끝났어요. 54살의 나이에 혼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27년간의 교직 경력도 29년간의 결혼 생활도 모든 것이 무의미해뒀습니다. 정년퇴임이라는 인생의 이정표마저 쓰라린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년퇴임식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어요. 이렇게 늦잠을 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고 싶었어요. 깨어있으면 현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옆자리에 은정이 없었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이와 함께 주말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범한 일요일 오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어제 발견한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콘돔 하나가 사라진 것, 은정과 정우진이 함께 사용했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뚫어넣은 구멍 때문에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 침대에서 일어날 기운도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을까요?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27년간 성실하게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정년퇴임 후에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할 일이 없어지니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혹시 나도 그런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년퇴임 때문에 예민해져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본 것들은 분명했습니다. 은정과 정우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사라진 콘돔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였어요. 오후 1시가 되어서야 겨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늙어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는 은정이 실망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은정과 하영이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내 목도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일어나셨어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점심 드세요. 엄마가 아빠 좋아하는 음식 만드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말에 쓴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 정년 퇴임식 어떠셨어요? 저도 참석하고 싶었는데. 별거 없었어. 은정이 내 표정을 살피는 것이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하영이가 있어서 그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어요. 음식을 씹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하영이가 대학생활 이야기를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정년 퇴임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딸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오후에 하영이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은정과 단둘이 남았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은정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9년 동안 저 모습을 수없이 봤어요. 그때는 사랑스럽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은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 요즘 너무 이상해요. 뭔가 저한테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화가 나 있다고? 네, 며칠째 말도 안 하시고 저녁도 같이 안 드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은정의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순진한 척 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모르겠어? 네,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니.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됐어. 별일 없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거짓말만 할 것이 뻔했거든요. 별일 없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차갑게 대한다고? 네, 마치 저를 원수 보듯이 하세요. 원수라는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원수보다 더한 감정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나는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읽으려고 해도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세수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있었어요. 은정이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가끔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은정이 청소년 센터에서 돌아와서 또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병원이라도 가보실까요? 며칠째 이상하세요. 병원에 가서 뭘 해? 우울증일 수도 있잖아요. 정년 퇴임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내가 우울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은정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그럴 수 없어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지난 29년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은정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혹시 내가 너무 권위적이었나 싶기도 해요.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 집에서도 훈계하는 말투를 쓴 적이 많았거든요. 아니면 은정에게 관심을 덜 기울인 걸까요?
학교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를 소홀히한 것일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것들이 불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계속 은정과 정우진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는 뿐이었어요. 목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 말이에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문득 하영이가 걱정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딸에게만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영이를 먼저 생각해야 했어요. 그리고 박 선생님의 조언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말, 직접 대화해보라는 말.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있을까요? 혹시 오해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며칠간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뭔가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썩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의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라 뭔가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은정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은정도 그것을 느꼈는지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거든요. 걱정했다는 말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걱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걱정한 것일까요? 아침을 먹으며 은정을 관찰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센터에 나가? 네, 오늘은 특별한 상담이 있어서요. 특별한 상담이라는 말에 또다시 의심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무슨 상담인데? 한 학생이 정말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요. 여러 상담사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케이스예요. 은정의 대답을 들으며 박 선생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 보라는 말씀 말이에요. 정우진이라는 사람도 있어? 은정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정우진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그냥 궁금해서. 네, 있어요. 젊은 상담사인데 정말 열정적이에요. 은정의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정이 센터에 나간 후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박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저예요.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디서 만날래? 1시간 후 박 선생님과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난 박 선생님이 내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네. 뭔 일이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일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 일로 고민하고 있어. 은정이랑 대화는 해봤어? 시도는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박 선생님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다만 콘돔에 구멍을 뚫은 일과 미행한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민호야, 혹시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예민하게요? 정년 퇴임 스트레스에 갱년기까지 겹치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 박 선생님의 말에 뜨끔했어요. 혹시 정말 내가 예민해져서 모든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이 있어요. 뭘 봤는데? 정우진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요. 그게 꼭 불륜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민호야, 내가 보기에는 네가 의심병에 걸린 것 같아.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거든. 박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워졌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물어봐. 솔직하게. 당신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봐. 만약 아니라고 하면요? 그럼 믿어야지. 29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박 선생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모든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본 것들이 너무 명확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친밀한 대화, 사라진 콘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우진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은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직접 대면할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정우진이 나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나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정우진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은정 누나 남편분이세요? 누나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역시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에? 은정 누나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요. 급한 일이요? 센터에서 상담받던 학생이 위급한 상황이라서요. 정우진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업무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정우진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주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였어요. 정우진이랑은 어떻게 알게 됐나요? 센터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요.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존경한다고요? 네, 상담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거든요. 저한테도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정우진의 말을 들으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사람의 태도가 불륜 상대라기보다는 정말 후배 같아 보였거든요. 가르쳐 준다고요? 네,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운 케이스를 만나면 항상 은정 누나께 조언을 구해요. 그때 은정이 들어왔습니다. 정우진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진 씨, 왜 여기에? 누나, 민지 학생 일로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안 받으셔서요. 아,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왔네요.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자해를 시도했대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느 병원이요? 강남 성모병원이요. 부모님이 누나를 찾고 계신데요. 당장 가야겠어요. 은정이 급하게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이상했어요. 만약 정말 불륜 관계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누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여보, 늦을 것 같아요. 은정과 정우진이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은정이 매우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학생은 어떻게 됐어? 다행히 큰일은 없었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은정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상담 업무와 관련된 일이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추측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밤 정우진을 직접 만나면서 느꼈던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내가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정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은정아, 우리 진작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은정이 수조를 놓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긴장된 것 같았어요. 정호진이라는 사람 얘기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우진 씨가 왜요? 당신이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 관계라니 그냥 직장 동료인데요? 직장 동료가 호텔에 함께 들어가? 은정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미행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호텔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직접 봤어. 당신이 그 사람과 호텔에 들어가는 걸. 은정이 잠시 말을 잃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여보, 오해예요. 오해라고? 뭐가 오해야? 지금 당장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또 변명을 하려는 것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뭐야? 화장대에 콘돔까지 숨겨놓고? 은정이 더욱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도 아세요? 다 알아. 그리고 하나가 없어진 것도 알고 있어. 여보,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하영이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부모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은정이 하영이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영아, 미안해. 엄마가 다 말할게. 엄마가 뭘 말한다는 거요? 하영이가 소파에 앉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앉으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나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은 하영이 때문이었어요. 하영이 때문이라고? 엄마, 설마 하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2달 전에 하영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임신한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이라니. 뭐라고? 아빠, 죄송해요. 하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행히 임신은 아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가 늦어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일로 하영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정우진이가 뭐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우진 씨가 하영이 남자친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라고? 네, 하영이가 아빠한테 말하기 무서워해서 저한테만 털어놨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빠도 미안해요. 하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그럼 화장대에 있던 그건 보건소에서 받아온 거예요. 하영이한테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주려고. 호텔은 뭐고? 오진 씨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만났어요. 하영이 소개받기 전에 미리 인사를 드리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였던 거예요. 그럼 당신이 우진이와 상담해주고 있었어요. 오진 씨가 너무 자책하고 있어서. 그리고 하영이도 도와주고 있었고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머리를 감싸지었습니다. 29년간 믿어온 아내를 의심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충분히 오해할 만했어요. 아니야.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그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끔찍한 일 말이에요. 사실 나는 왜요? 무슨 말이라도 하세요. 콘돔에 바늘로 구멍을 뚫었어. 은정과 하영이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에 사로잡혀서. 여보. 그리고 당신을 미행도 했어. 청소년 센터까지 따라가서 지켜봤어. 모든 것을 고백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셨구나.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 은정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도 미안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잘못한 건 나야. 하영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하영아, 네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너무 성급했어. 이제 우진 씨도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날 오후 정우진이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영이의 남자친구로서 정식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고마워, 우진아.
그동안 우리 하영이 잘 봐줘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미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저녁을 함께 먹으며 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정우진은 정말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영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진아, 앞으로 우리 하영이 잘 부탁해.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빠, 우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도 이제 알겠어. 그날 밤 은정과 단돈이 남았을 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29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정년퇴임 스트레스도 있었을 거고 갱년기도 있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여보, 이번 일로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는 뭐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서로 숨기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며칠간의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박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형 말대로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럼 다 해결됐구나. 다행이야. 진짜 바보였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지. 한 달 후 정우진과 하영이의 관계도 정식으로 인정받았고 우리 부부의 관계도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은정의 청소년 상담 봉사활동도 계속 지지해줬고 나도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세대 차이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이 늘어났습니다. 하영이도 이제는 무슨 일이든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초여름의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식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식탁에는 4사람이 두너앉아 있었어요. 나와 은정, 그리고 하영이와 정우진이었습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그렇게 긴장해서? 나는 오스나 대답했어요. 몇 달 전에 나라면 긴장했을 텐데 이제는 이 젊은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영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은정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하영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언제 생각하고 있어?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취업도 했고 이제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빠, 축하해주세요. 하영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축하해, 하영아. 정우진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우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 우리 사위가 된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영이와 정우진이 돌아간 후 은정과 단둘이 남았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좋은 사람 만났네요. 그러게, 내가 몇 달 전에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사위가 되다니. 그 일은 이제 정말 잊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고마워. 그때 네가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은정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는 뭐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됐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부부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도 서로 상의하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나누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청소년 센터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2달 전부터 나도 은정과 함께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학생이 있대요. 진로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상담해볼까? 좋아요. 당신이 교육 경험이 많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청소년 센터에 도착하니 정우진이 이미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사위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든든했습니다. 우진아, 오늘도 고생하네. 아버님도 오셨네요.
오늘 상담받을 학생이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대요. 그래? 내가 한번 만나볼까? 상담을 하면서 느꼈어요. 젊은 친구들의 고민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나온 모습,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모습,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보,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몇 달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러게. 그때는 정말 암울했는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년 퇴임도 했고 하영이도 결혼하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정년 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진이랑 하영이 결혼하면 우리 둘만 남게 되네. 외롭지 않을까요? 전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만의 시간이 많아지잖아.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워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동안 못했던 것들 다 해보자. 며칠 후 박 선생님과 만났을 때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형, 정말 감사해요. 그때 조언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잘 해결됐구나.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의심보다는 믿음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그걸 깨달았으면 된 거야.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한 달 후 하영이와 정우진의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몇 달 전 그들을 의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우진아, 우리 하영이 잘 부탁해. 네, 아버님.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빠, 고마워요. 우진이 받아주셔서. 뭘, 좋은 사람인데 당연하지. 약혼식 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앤정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화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은정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다행이야. 모든 게 잘 풀려서.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믿고 살자. 당연하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창밖을 내다보니까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몇 달 전 그 어두웠던 밤들을 생각하니 정말 격세지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의심이 아닌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년 퇴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은정과 함께, 하영이와 정우진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심의 어둠에서 믿음의 빛으로, 혼자서 견뎌내는 고통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의심과 오해 속에서도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의심보다 따뜻한 대화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흔들리고 방황할 수 있지만 믿음과 이해는 언제나 다시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대화 한마디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삶을 비추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